손석희의 시선 집중. 청취자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1월 3일 2011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월요일 아침 손석희의 시선 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휴에도 쉬지 못하시고 열심히 일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밤새 열심히 일하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월 3일 새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에 첫 아침을 일찍 일어나셔서 시선 집중과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지금 시선 집중을 들으시면서 새해를 맞으신 여러분들 역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새해 첫 월요일인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은 지금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고요. 지금 내리는 눈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영남 지방에는 낮에 한두 차례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과 해안 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도에서 영상 7도의 분포로 어제하고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대전이 영하 9.7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광주 영하 5.2도, 대구 영하 3.8도, 부산은 영하 2.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현재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소식이 없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새해를 맞아서 1, 2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먼저 외신에 이어서 경제 스포츠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광고 후에 2부의 뉴스 포커스가 준비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1부에 조금 속보성을 강화하고 2부에서 깊이 있게 뉴스를 다루자라는 저희들의 취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쭉 지금까지의 순서에 좀 익숙해져 계셨을 텐데 새해 들어서 조금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초 풍경과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은 물론 같은 시간에 나갑니다. 캠페인 잠시 듣겠습니다. on CNN.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예, 이 시각 지금까지 들어온 해외 뉴스의 코드 음악도 조금 바꿔봤습니다.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전주현 외신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신년사에서 경제 문제를 역시 가장 중점적으로 거론했군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 주례 연설을 통해서 여전히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중이라면서 경제가 확실히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강화하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이 자신의 새해 결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화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에도 신년사에서 경제를 강조했었습니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의 화두로 경제와 민생을 제시했는데요. 올해는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라며 경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민생 개선과 보장에 주력해서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다른 국가들의 새해 목표 역시 경제 성장과 개방이었는데요. 예. 간나우토 일본 총리는 유럽연합이나 한국 또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 교섭을 본격화하는 등 무역협정을 통해서 새로운 개국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더욱 강력하고 개방되고 현대적인 러시아를 만들겠다고 밝혔고요. 캐머런 영국 총리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고 예.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새해에도 세제 및 사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마인주 대만 총통은 중국 본토의 민주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예. 베이징시에서는 승용차 번호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요? 새해부터? 그렇습니다. 베이징시는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번호판 추첨제를 통해서 자동차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예. 월 2만 대 이내에서만 추첨을 통해 승용차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데요. 개인에게는 17,600대가 할당되고 기업이나 기관, 택시 등이 나머지를 할당받습니다. 예. 때문에 추첨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 지난 1일 하루 동안 월 제한량을 2배 이상 넘어서는 신청자들이 몰렸는데요. 내일부터는 각 구청 등에서도 신청을 받기 때문에 마감일인 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26일 추첨에서 떨어지는 개인 신청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달 추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갈수록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방법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나 가능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영국의 대중교통 요금이 비싸기로 유명한데요. 직장인들의
직장인들의 연간 철도 이용권 가격이 새해부터 5,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900만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예. 영국의 철도 연간 이용권 가격이 평균 5.8%가 새해 들어 인상됐고요. 런던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6.8%가 올랐습니다. 특히 런던 남동부 켄트주 톰브리지와 케임브리지셔주 피터버러에서 런던 시내까지는 5,000파운드가 넘게 지금 가격이 매겨졌는데요. 예. 이게 영국 직장인 평균 연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예. 영국 정부와 런던시는 교통 관련 중장기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내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연간 기준으로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연간입니다. 그 시민단체들은 물가 인상률보다 훨씬 높게 두 자릿수로 직장인들의 출퇴근 철도 요금을 올리는 것은 철도 운영회사들의 횡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예, 오감경제 경향신문 권재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1부에서 월수금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고 화목토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뉴스포커스를 2부로 옮겨서 2부에 조금 심층성을 강화하고 1부에서는 좀 속보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좀 바꿨습니다. 자, 권재현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야 되겠네요. 앞으로. 예.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많이들 이제 언론에서 다루던데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제 1월부터는 아파트 전세와 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예. 네,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종합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되고요. 실거래 가격은 국토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오는 3월까지 그 개별 아파트의 전 월세 정보를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 당초 지난해 12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거래시 취득세 50% 감면 기한은 그 올해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됐습니다. 예. 다만 9억 원 이하 주택자 및 그 일시적인 2주택자로 종전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할 때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 그 부동산 거래는 사실 연말 연초는 좀 뜸한 편이죠. 네. 예. 요즘 월세 동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난해 가을 이사철보다는 다소 상승폭이 줄어들었지만요. 여전히 월세 가격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예. 국토해양부가 어제 발표한 수도권 전체 월세 가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전체 월세 가격이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서 1.8%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서울은 강북에서 1.5%, 또 강남에서 3% 올라서 평균적으로 2.8% 뛰었고요. 경기 지역은 1.5%, 인천은 0.2% 오른 데 따른 결과입니다. 예. 주택 유형별로는 연립 다세대 주택이 2.2%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요.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순으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제 방 개수에 따른 그 규모별 인상률을 보면 방 1개와 2개가 각각 2%와 2.2%로 방 3개짜리 1.3%에 비해서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예. 전통적인 비수기인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도 서울, 경기 지역은 0.2%씩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전세 가격 급등세가 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은행 이자가 낮다 보니까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는 월세를 집주인들이 선호하게 됐고요. 세입자들도 지역이나 크기를 가리지 않고 전세값이 뛰니까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세입자보다는 주택 소유주 우위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월세 시장도 지난해 가격 상승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겁니다. 예. 이제 국토부의 2008년 주택 실태 거래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구 소득 10분위 중 소득이 낮은 1분위부터 4분위까지의 27%가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정부는 그동안 이런 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 전세나 매매 시장에 비해서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앞으로 매달 지역별 또 주택 유형별 주택 규모별로 그 월세 가격 지수와 증감률 또 거래량을 매달 초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그 리모델링 시장에 좀 찬바람이 분다는 그런 소식도 있던데 그 이유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현행법상 이제 주택 리모델링은 준공된 지 15년이 지나면 그 노후도 등에 대한 시군 구청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요. 예. 그 지역별로 또 준공 연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층수에 따라서 30년 또는 40년이 지나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그 재건축보다는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제 뼈대는 그대로 두고 주택을 재보수하기 때문에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보다 사업 기간도 짧고요. 그 참여정부 때 각종 재건축 규제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사업 추진이 막혔던 그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그 많은 주택들이 그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회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예.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그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 집을 만들어 놓아도 뭐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는 데다 또 현 정부 들어서는 그 재건축 규제가 오히려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예. 이제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던 아파트의 45%가 사업성이 별로 없다는 등을 이유로 들어서 이제 사업을 보류하거나 또는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거 그 조합원들 간의 의견 일치 보는 것도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일치를 보고자 하는 뭐 시도의 일환으로 이제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조합원들이 건의했던 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수직으로 몇 층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일반 분양 가구를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조합원 부담금이 감소하니까 수익성이 높아지겠죠. 예. 그러면 조합원들 간의 이견도 해소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부의 논리는 이제 수직 증축을 허용하면 재건축과 별로 차이가 없게 된다. 예. 또 그렇게 되면 재건축 조합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안전 문제도 좀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냥 이 뼈대를 그대로 두고 올릴 경우에 대한 안전 문제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현재 수도권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그 서울의 경우에 강남 서초구와 노원구, 성동구 등지에 몰려 있고요. 예. 경기도는 준공한 지 17년에서 18년이 된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그 현행 규정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이들 단지 중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중단하거나 예. 보류하는 단지의 숫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제 일정 짤막하게 좀 전해 주시죠. 네, 기획재정부가 목요일에 최근 경제 동향을 발표합니다. 또 한국은행은 그 지난해 말 외환 보유의 규모도 발표할 예정이고요. 예. 이번 주는 새해 첫 주인데요. 그 올 한 해 각 기업과 경제단체 등에서는 또 잇따라 시무식과 신년 인사회 등을 통해서 경제 전망과 대처 방안 등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예. 그 올 한 해 우리 경제 최대 관심사는 뭐니 해도 그 물가와 금리, 환율 등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은 상황 아닙니까? 예. 이 과정에서 이제 물가 상승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 금리 인상폭은 또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가계를 더 욱죄지 않도록 그 정부 당국의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재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송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새해부터 2부로 옮겨온 뉴스포커스 첫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작년 일이 됐네요 벌써.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과 보도채널 사업자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종편은 조선중앙동아일보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이 가져갔고요. 보도채널은 연합뉴스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정부는 미디어의 다양성을 기대한다고 하는데 예상보다 사업자가 많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김민기 교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네. 자, 먼저 4개의 종편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선정된 사업자들조차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진다 그런 얘기가 될 텐데 네네. 광고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적정 사업자 수가 많아야 2개 정도일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동안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네. 지금 결과라면 어떤 상황이 예상되고 있으십니까? 사실 종편 사업자 같은 경우에 1개는 적고 2개는 많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적을수록 이게 시장에 안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시장 상황이 성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4개나 나오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그 여파가 클 걸로 보이는데요. 예.
1991년에 SBS가 나올 때만 해도 KBS 1, 2, MBC만 있던 블루 오션이었습니다. 예. 근데 2000년의 미디어 생태계는 예컨대 188개 채널이 경쟁하는 레드 오션이 됐거든요. 예. 이 상황에 4개의 어떻게 보면 상어 떼가 출몰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레드 오션에서 블러드 오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격심한 경쟁이 막 물고 뜯고 막 이렇게 광고 산업을 어떻게 보면 막 흔드는 예. 그런 경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우선 제일 타격을 볼 것이 아마 PP들, 군수호 PP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거고요.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니까 네네. 프로그램 제작하는 그렇죠. 제작사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상파 중에서도 예컨대 시청률이 좀 낮은 프로그램들은 아마 종편들이 만들어내는 킬러 콘텐츠라고 하는 조금 좋은 프로그램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종교방송, 지역방송들이 타격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신문이라든지 잡지, 오괴 이런 쪽의 다른 매체들이 예.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출발하는 4개의 종편들이라고 해서 다 광고를 제대로 흡수한다든가 한다고 보긴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결국 몇 년 안에 다 통폐합될 가능성도 얘기를 하던데요. 이게 이제 그 방송 산업에서 방송 사업자의 경우에는 통폐합이 됩니다. 예. 근데 방송에서 언론 성격이 가미가 되면은 언론으로서는 통폐합이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 신문에 예컨대 120개 가까운 신문이 있지만 자진해서 경영이 어렵다고 그만둔 곳은 제일경제신문, 아시아경제신문 2개밖에 없습니다. 예. 아무리 어려운 언론도 그만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언론 산업은 진입 장벽도 있지만 퇴출 장벽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편들이 나와서 예컨대 우리가 좀 어려워졌으니까 M&A를 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방송 산업 이 군소 PP는 그게 통폐합이 가능하지만 예. 언론으로서는 통폐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 계속 경쟁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다른 매체들의 피폐화 시키면서까지 아마 종편들은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할 겁니다. 예. 다른 매체의 피폐화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특히 방송 광고비를 비롯해서 전체 광고비가 작년에 8조 666억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광고비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작년이 조금 늘어났던 거는 동계올림픽하고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비가 좀 늘어났거든요. 예. 그럼 광고비는 금년에는 아마 조금 더 줄어들든지 간신히 아마 작년 수준을 유지할 텐데 예. 이제 종편이 4곳이 나오면 한 곳당 최소한 1,000억 정도씩은 아마 수입을 가져가야 유지가 될 겁니다. 예. 그런 이제 하반기부터 영업이니까 뭐 그 비중은 좀 작아지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종편이 그런 정도로 가져가게 되면은 자연히 다른 매체들이 수입이 적어지게 되고 예. 수입은 적어지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문은 닫지 못하고 예.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 인건비라든지 제작 여건이라든지 이런 예. 쪽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죠. 광고 시장의 규모를 키우려는 그런 시도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광고 규제를 완화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궁극적으로 그래서 새로 출발하는 종편들의 사정을 좀 봐줘야 된다. 이런 네네. 주장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그거는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종편을 선정하는 그런 그 목적이랄까 아니면 명분으로 내걸은 것이 예. 예컨대 글로벌 미디어 산업을 키우겠다. 또 10조 시장을 창출하겠다. 일자리 24,000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허구라는 것이 증명이 됐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종편을 정치적으로 이제 허용을 해놓으니까 예. 이쪽에 대해서 예컨대 어떻게 보면 먹거리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그거는
시청자와 국민을 위해서 종편이 있는 거지 종편을 위해서 시청자 국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편들을 허가를 해놓고 종편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예컨대 광고 시장을 키우겠다. 근데 광고 시장을 키우려고 한다고 해서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 방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금 0.85% 수준의 그 GDP 대비 예. 0.85% 수준의 그 광고 규모를 1%로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것은 기업들이 광고를 통해서 판매 촉진 효과를 거두려고 할 때 그게 가능한 거지 예. 정책 당국에서 광고 많이 하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광고비 지출을 늘려도 그것이 그 수입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기업들은 상당히 괴로운 절대로 상황이 광고를 안 된다. 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광고를 키우려고 하면은 그동안 이제 그럼 그 광고계의 숙제가 뭐였느냐? 예. 이제 시장이 아니라 기업들이 원하는 것들이 예컨대 의학 광고를 전문 의약품 광고를 풀어달라라든지 예. 또는 뭐 의료 산업 그러니까 병원 광고를 하게 해달라, 변호사, 법조인들 광고 해달라, 예. 또는 그동안 광고 금지 품목으로 묶였던 예컨대 어떻게 보면은 뭐 도박을 하는 거라든지 예. 뭐 경마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뭐 풀어달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풀면은 광고는 커질 수가 있지만 예. 그걸 통해서 그동안 시청자를 위해서 나름대로 규제를 했던 거거든요. 예. 종편을 위해서 시청자들을 희생시키려고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 그거는 아마 시민단체라든지 의식 있는 국민들이라면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할 거기 때문에 예. 그냥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은 저항에 부딪힐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뭐 그 황금 채널 배정 요구라든가 아니면 네네. 이렇게 이제 광고 시장에 아까 이제 블러드 오션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콘텐츠의 변화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직 얘기 나누진 않았습니다. 이거 뭐 차차 기회가 되면 얘기를 나눠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예. 오늘 일단 그 당장 31일에 이제 4개 채널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당장 닥칠 수 있는 어떤 변화 같은 것에 대해서만 잠깐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기회 되면 다시 또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송실대 언론홍보학과의 김민기 교수였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예, 2011년 새해가 시작됐던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가족끼리 목욕탕 찾은 분들도 꽤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사실 동네 목욕탕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찾아보면 또 있습니다. 박윤경 리포터가 경기도 용인시 유림동의 한 동네 목욕탕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어른 4세, 애기 5세, 하나는 초등학생이요. 미안해. 알았어. 오빠 안녕. 이따 만나. 들어가자. 일로 와. 놀다 오니까 좋아? 어때? 할머니랑 아빠랑 고모부랑 오니까 어때? 좋아? 닦아주세요. 닦아줄까요? 지안이도 깨끗하게 닦고 새해 복 많이 받아. 이거 봐. 떼 나오는 거 봐, 이거. 아, 시원하다. 옷 갈아입으러 가자. 아이고, 나와. 우리 두고 가서 옷 갈아입자. 팬티 줄 테니까 로션 바르고 있어. 됐다. 아빠 어디다 가보자. 가자. 왔어? 지금 여성에도 사람들이 깨끗하게 몸당장하러 왔나봐. 아주 그냥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요. 동 아이스크림 줘요? 쪼꼬. 목욕하고 나서 항상 먹는 아이스크림. 예, 새해를 맞아서 묵은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아빠 김창규 씨, 엄마 이명선 씨네 가족 9명이 총 출동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3명의 아이들까지 5명이 가족이신데요. 이날은 할머니, 고모부, 사촌들까지 모두 9명의 대가족이 이렇게 같이 목욕탕을 찾아셨다고 하는군요. 다복한 가정이신 것 같습니다. 새해도 역시 다복한 한 해가 이어지시길 기원해드리겠습니다.
노래는 피해갈 수 없는 새해 고전 아바의 해피 뉴 이어입니다. 60초 풍경 박윤경 리포터의 취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시사 평론가 김종배 씨 변함없이 새해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신묘년 토끼에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사실 신묘년은 음력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긴 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네, 예. 아무튼 토끼라고 하니까 관련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요 산토끼 아시죠? 예. 고향이 경남 창녕이라고 합니다. 예. 일제 강점기였던 1928년에 경남 창녕군 이방면 알리에 있는 이방보통학교, 이방초등학교죠 지금은. 이 학교의 이일래 선생이 직접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하는데, 이일래 선생이 한 살배기 딸 명주양을 안고 학교 뒷산인 고정산에 올라가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서 산토끼가 깡총깡총 뛰노는 모습을 보고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 후 이 노래가 급속히 퍼져나갔는데 일제가 우리 국토를 연상시키고 민족 감정을 유발시켰다라는 이유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순환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교수신문이 지난달 8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대학 교수 212명을 대상으로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39%가 민귀, 군, 경 이걸 꼽았다고 합니다. 예. 맹자의 진심편에서 백성이 존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 이렇게 말한 데서 유리한 성어라고 하는데요. 이 성어를 추천한 이승환 고려대 교수는 관권이 인권 위에 군림하고 부자가 빈자 위에 군림하며 힘센 자가 힘없는 자를 핍박하는 불행한 사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예. 이 새해에는 나라의 근본인 국민을 존중하는 정치,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시행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북한이 지난 1일 이 세계 기관지 공동사설을 통해서 북남 사이의 대결 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대화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남조선 보수당국은 전쟁 하수인, 반통일 대결 광신자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는 비난도 곁들였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반전 평화와 반보수 반회세 투쟁을 선동해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12월 31일 개각이 있었죠. 이때 박형준 대통령 사회특보, 이동관 언론특보가 내정이 됐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1일과 2일 주재한 신년 특별연설 원고 독회에 참석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두 사람은 12월 31일 인사발표가 났지만 아직 임명장은 받지 않은 상태인데도 참석을 했다라는 거고요. 특히 박형준 특보는 독회뿐 아니라 신년연설 원고 초안 작성에도 깊숙이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은 이 두 특보의 사무실을 청와대 안에 있는 위민관, 비서동인데요. 이 위민관에 마련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이렇게 지시까지 내렸다고 하는데 통상 특보들의 사무실은 청와대 바깥인 이 정부청사 별관에 있었습니다. 예. 완벽한 컴백이라고들 얘기하더군요. 화려한 컴백인 것 같습니다. 예. 세계일보가 18대 국회 출범 후 지난달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청원 185건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 채택 또는 본회의 불부의 의결 또는 청원 철회와 같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난 건수가 전체의 17.3%인 32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 32건마저 상임위에 회부된 뒤 의결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312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1년이네요. 그렇습니다. 국회가 청원을 접수해서 기한을 지킨 건 단 한 건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청원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가 청원을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고 한 차례 60일 연장 가능하도록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예. 이걸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건데 입법 청원만 제대로 귀 기울여도 입법 로비는 발붙일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구제역으로 돼지 천여 마리가 매몰된 곳 근처의 이 경기 파주시 광탄면 이모시 개 사육장 지하수에서 핏물이 섞여 나왔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예. 가축을 살처분할 때에는 완전히 토살 처분한 뒤에 사체를 묻어야 하는데도 매몰 대상이 워낙 많아서 채 죽지 않은 상태로 묻는 등 매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예. 하지만 파주시는 주변의 다른 오염 때문에 침출수가 붉게 보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안에 학생 인권조례 및 교권보호 후속 대책을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서 현행 학교장 통고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이 비행 폭력 학생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거치지 않은 채 학교장이 곧바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인데요. 예. 경기도교육청은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해당 학생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검경의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재판을 받더라도 범죄 경력 조회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법원의 결정이 검경에 통보되지 않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고요. 예. 또 학교장에게는 재판 청구권을 부여해서 학교 폭력에 대처할 수 있고 위협받는 교권을 바로 세우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교장 권한이 상당히 커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제도는 1963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아, 원래 있는 제도인가?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까지 20여 명에게만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모 씨 부부가 이 딸이 2006년 사실혼 관계의 최모 씨와 딸을 낳은 직후 헤어지자 손녀의 친양자 입양을 신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1심 판결 직후에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예. 창원지법은 지난 8월에 이 신청을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언론이 보도를 한 바가 있었는데 대법원 일부가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뒤집은 건데요. 이 재판부는 생모가 생존해 있는데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외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생모와는 자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 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예. 또 이 입양의 주된 동기가 이 딸의 재혼을 쉽게 하려는 것이어서 친양자 입양이 생모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방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의경으로 근무하다가 숨진 박모 씨의 어머니가 지난달 31일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아들이 상습 구타에 시달린 끝에 급성 백혈병으로 숨졌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어머니는 아들이 2009년 5월에 충남 경찰청의 한 기동대에 배속된 직후에 고참들에게 인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2시간에 걸쳐 구타를 당했고 다른 고참에게 경찰버스 안에서 35분 동안 발길질을 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시위 진압용 방패로 이마를 맞고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못 마시게 하거나 보일러실에 하루 종일 감금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박 씨는 지난해 1월 급성 백혈병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6달 뒤에 사망을 했고요. 국립현중원에 안정이 됐는데 이 박 씨를 진료했던 의사는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병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소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인천지검 김수민 검사가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권모 씨와 5년 동안 펜팔을 해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펜팔이라는 단어 참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러게. 이 김 검사는 2005년에 강도 상해죄로 붙잡힌 권 씨를 구속한 후에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서 교화해야 한다면서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고요. 예.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를 했는데 당시 권 씨는 법정에서 유영철도 사회에서 도와주지 않아 그렇게 됐는데 교도소에서 정말 교화가 된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원망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 검사가 권 씨를 검찰청으로 불러서 개인적인 얘기를 잘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세상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독였고요. 이후 두 사람 간에 이 편지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예. 이 김 검사는 초등학교 이후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권 씨에게 공부부터 하라고 조언을 했고 너를 믿는다면서 용기를 북돋아줬다고 하는데 예. 이 권 씨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에 잇따라 합격을 했고요. 지난해 12월에는 독학사 시험에도 붙었다고 합니다. 예. 이 권 씨의 꿈은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권 씨는 14살 때 소년원에 보내진 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범죄로 20년 넘게 소년원과 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해왔다고 합니다. 예. 새해 처음으로 듣는 미담이군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
예, 지난주 연말에 여야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이명박 정부 3년 차였던 지난 한 해를 평가해 본 바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은 여야의 원내 사령탑을 맡고 있는 두 분을 연결해서 새해 국회 움직임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관건은 역시 이제 국회 정상화가 될 것 같은데 현안을 중심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연결할 분은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고요. 내일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 트위터에 보니까 덕담을 해야 될 텐데 하고 고민하셨는데 덕담은 상대당인 여당을 향한 덕담을 고민하신 거죠? 글쎄요.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예. 그 좀 준비를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덕담부터 들려주시죠, 그러면. 금년에는 좀 싸우지 말고 예. 국민을 바라보면서 야당에게도 명분도 양보도 좀 해주는 그런 날치기 좀 하지 말아줬으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가시가 포함된 덕담이신 것 같습니다. 현안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말일에 이제 개각이 단행이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존에 교체가 예고됐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든가 지식경제부 장관은 당연히 이제 대안을 내놨고요. 그리고 장차관급 인사를 교체하고 특보를 임명했습니다.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감사원장이나 장차관 심지어 특보까지 모두 측근들의 잔치 아니겠어요? 예. 회전문 인사로서 또 한 번 실망하는 그런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청문회가 이제 개최가 될 텐데요. 지난번 청문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최단기로 협력을 했지만 이번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외교통상부 장관이나 국방장관은 최단기로 협력을 했었지만은 예. 이번 개각은 4개월,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할 것도 없고 또 이번에 지명자들이 되게 좀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자질 면에서 전문성이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정 기일 내에 현미경 청문회를 해야겠다 예. 생각을 갖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군 미필 문제라든가 부동산 투기 문제라든가 이런 도덕적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는 후보는 처음부터 배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분들이 항상 그 청문회 요구하면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예. 또 청문회 해보면은 그 결과는 반대였기 때문에 예.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특별히 청문회에서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우선 감사원장은 민간인 사찰 문제랄지 그 유명한 BBK 사건에 관련된 의혹이 많고요. 예. 또 대통령 수석 최관급이 감사원장으로 가는 것은 중립성이나 독립성, 감사원의 기본 업무에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의혹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철저한 검증을 하겠습니다. 예. 정동기 감사원장은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기도 하죠. 아마 그 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청문회는 그럼 언제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오늘 내일 사이에 예. 청문회 요청서가 올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가 도착하면은 그때 가서 충분한 법정 기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서둘지 않겠습니다. 예. 한나라당의 김무성 원내대표는 아마 17일 정도부터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다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그 여당은 항상 그렇게 급해가지고 예. 빨리 해치면 하는 생각이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늦게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만은 그렇게 응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보다 늦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명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외통부 장관이나 국방장관은 여러 가지 긴급한 그러한 문제가 있었지만은 예. 이번 인사는 대통령께서 6개월, 4개월 만에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급하지 않은 건데 국회가 그렇게 급하게 대충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 후보자들이 과거와 달리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번에 청문회 시점이 특히 좀 관심이 가는 것은 청문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른바 이제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예측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정상화와 청문회는 달랐습니다. 예. 우리 민주당은 지난 12월 8일 예산과 법안의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 예. 분명한 원천무효를 요구하면서 원내외 병행투쟁을 요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장애투쟁을 하면서 국회 국방이나 외통위, 농식품위를 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 어떤 입장 표명 없이 예. 국회가 정상화된다, 청문회 때문에 된다 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축 전염병 예방법, 줄여서 가축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처리 문제가 역시 또 여야 간의 그 대화의 고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건 뭐 좀 급한 법안인 모양이죠. 그래서 한나라당에 따르면 1월 초에 상임위를 열어서 민주당이 발의한 가축법을 논의한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민주당 쪽하고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것도 따로 가는 건가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예. 한나라당이 꼭 그렇게 그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나라당이 정부로부터 청구 입법한 내용은 이번 가축 전염병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무지하고 그 발효도 경과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물론 농가의 의무와 정부의 보상, 기간제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농식품위에서 먼저 협의를 해보고 예. 또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본회의를 마다할 수 없지만은 예. 아직까지 그러한 것은 합의가 되지 않고 또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예.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른 현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 연말에 있었던 다른 그 현안 한 가지만 더 관련해서 질문드리죠. 그 종편 사업자가 4개 언론사로 이제 선정이 됐고요. 또 보도 채널도 한 군데가 더 생겼습니다. 너무 많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래서 이제 블러드 오션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는 정부에서 아주 잘못된 방송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종편이나 보도 채널의 필요성도 있겠지만은 예. 지금 현재 지상파 방송도 우리나라 인구 비례나 광고 시장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 예. 만약 종편을 선정하려고 하면은 한 편 정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은 4채널이나 선정하면 결국 이건 경쟁하다가 망해야 된다. 예. 그런 결과가 나오고 또 여론의 독점이나 광고 시장의 난무 이런 것이 과연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가 하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학규 대표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가서 세배했습니다. 손 대표가 김 전 대통령을 찾아간 것이 작년 10월 당대표 선출된 이후에 이제 처음인데요. 민주 세력이 하나가 되도록 도와달라라는 말을 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정초에 선배들에게 세배를 가는 것은 또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가는 것은 미덕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만은 과거에 모셨던 분으로 단순하게 세배를 간 것을 가지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다. 예. 그리고 또 그러한 대화 내용도 보면은 오히려 손학규 대표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 기여 공로를 인정하면서 예. 현재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태롭게 하고 있으니까 예.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이 지도 편달해달라 하는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대화 내용도 그렇게 흠잡을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인간적 도리로서 예. 가서 세배한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례적 대화였다고 평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여당 쪽 인사로 뭐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요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이제 분석이 야권 연대를 염두에 두는 발언으로 해석되는 것은 그러면 지나친 해석이겠군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영삼 대통령께서 정치는 정의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분의 말씀을 정의로 듣는 국민이 없을 겁니다. 요즘 한나라당 보면은
딸치기하고도 정의라고 하니까 그 정의의 기준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손학규 대표하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조금 뭐 당내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군요. 뭐 기싸움 하는 것은 없고요. 예. 아무래도 같은 정당에서 정치를 하지만은 우리가 뭐 부자간도 아니고 예. 형제간도 아닌 경우에는 의견이 꼭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대개 손 대표와 저와의 관계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사전 사후에 잘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일부 그거는 언론에서 예, 이 건은 어떻게 된 언론에서- 겁니까? 그러면 그 한나라당의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 놓고 차영 대변인하고 전현희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달리 내놓고 각자가 그 우리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좀 헷갈린 것 그건 같습니다.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저도 항의를 했습니다만은 예. 전혀 잘못된 오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분도 예. 그 전화를 통화하지 않고 마치 전화를 통화한 것처럼 기사와하고 나중에 그 전화 확인한 것을 전화 통화한 것을 확인하겠다 예. 하더니 확인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희망사항 재미있게 쓰는 기사로 그렇게 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그럼 차영 대변인이 날치기 예산안과 법안 무효화에 대해서 응답이 없는 한 본회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까? 그건 저하고 충분히 조율을 해서 예. 저하고 두 번 제 지시를 받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내일은 김무성 원내대표와의 인터뷰를 진행할 텐데 그 인터뷰도 들어주시고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양측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는 기회도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였습니다. MBC 라디오 예, 1월 3일에 4부는 두 분을 모시고 올 한 해를 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치 분야에 대한 전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의도 정치권에 있어서 올해는 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또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선거는 없는데 물론 보선은 있습니다만 재보선은 있습니다만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나 이제 지자체 선거, 대선은 없습니다만은 그 선거들을 앞두고 있는 해이기 때문에 여야의 대선 주자들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들도 이른바 이제 바닥 따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은 윤정호 조선일보 정치부 국회팀장 그리고 김종배 시사평론가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정호입니다. 모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우선 그 지난해 마지막 날에 전격 단행된 개각에 대한 분석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까 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이제 현미경 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철저한 검증이 예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들을 하고 계신지 우선 윤정호 팀장께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인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시 한번 이 전면에 나서는 그런 인사가 된 겁니다. 예. 근데 다만 그 청문 대상은 내각에 계신 분들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동기 그 감사원장과 정병국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그리고 예.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 등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청와대에서 특보로 들어갔던 분들과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검증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이명박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 조금 미지수입니다. 예. 다만 그 민주당에서 가장 노리고 있는 분이 정동기 감사원장이신데요. 왜냐하면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했을 때 그 민정수석이었거든요. 예. 청와대.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바로 그 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감사원장 자리로 갔다는 점. 그런 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철저한 검증이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아까 박지원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더군요. 자, 김종배 평론가께서는 면면을 보면은 일단 그 개각 내용에서 정면 돌파용 친위 인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언론특보나 박형준 사회특보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물러나기 전에 청와대 어떤 정무 라인을 거의 담당을 했던 이런 분들인데 예. 이런 사람들이 다시 특보로 그러니까 그 컴백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동기 이제 그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이 감사원 같은 경우는 국회 이관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계속 나올 정도로 이제 정책 중립성이 강조가 되는 그런 조직인데 예. 여기에 청와대 수석 민정수석을 지낸 사람을 안 친다는 이야기는 이 집권 말기에 들어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행정조직의 이완 현상
권력 누수 현상을 다잡기 위한 어떤 측근 배치로 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본다면 올 한 해 어떤 이명박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면 돌파로 잡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윤활유를 뿌리기 위해서 정무 라인을 대폭 보강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 예. 이 받침돌을 놓기 위해서 감사원장의 측근을 앉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런 그 인사는 다른 정권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후반기 들면서 흔히 얘기하는 레임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른바 정면 돌파형의 특보라든가 그러니까 내각이라든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언론에 보면은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 특보들에게 청와대 내 사무실을 주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년 연설 독회에도 참석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들 아직 임명 전이거든요. 그만큼 이 대통령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동관 특보와 박영정 특보에 대한 그 애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말기에 대통령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서 본인이 임기 말에 마치고 싶어하는 정책들 그리고 그 레임덕을 방지하는 그런 수순까지 다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인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기존에 있는 업무가 겹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그렇습니다. 그 홍보수석도 있고요. 네, 정무수석도 있죠. 그 내부적으로 조금 뭐 좀 덜컹거리는 건 없을까요? 아무래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 관계자들 말은 그 통상적인 업무들은 기존의 홍보수석과 정무수석에게 맡기고 이 대통령이 그 특보들에게는 뭔가 자신이 원하는 아주 특별한 일들을 맡기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이 갈등을 해소시키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그 틀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권력이라는 게 지근거리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상근특보라는 점도 좀 그 눈여겨봐야 합니다. 상근특보이면서 청와대 내로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요.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굉장히 쏠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분들과 그 기존 특보들과 그 수석들과의 그 뭐랄까 조화랄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집권 말기가 또 잘 굴러갈지 아니면 삐걱거릴지 그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배 평론가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윤정원 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권력자와 어떤 물리적 거리에 얼마만큼 가까이 다가가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힘이 이제 좌우가 된다고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뭐 이동관 언론특보나 그 박형준 사회특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이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결국은 그 홍상표 지금 홍보수석이라든지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이들의 어떤 그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그건 전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다. 지켜봐야 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 개헌론 얘기는 지난해 잠깐 나왔다가 좀 수그러들긴 했는데요. 해가 바뀌면서 다시 수면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수면 위로 부상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강하게 그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그 이재호 특임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재호 특임장관 같은 경우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를 보니까 개헌은 60일 만에도 이제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데 그렇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개헌을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는 일단은 좀 그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60일 만에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논외라고 아주 정상적인 수순을 밟는다라고 할 때 물리적으로도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그 4월에도 재보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상반기 그 정치권 일정으로 볼 때 개헌이 다른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전면화되기에는 사실은 환경이 좋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상식적으로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하반기가 돼버리면 대권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행보에 나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바로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 물밑에서 이 총선 공천을 위한 어떤 몸풀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니까 개헌 논의를 그 조직할 수 있는 정치권의 어떤 여건이 되겠느냐. 이렇게 볼 때 객관적 요인을 놓고 볼 때는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은 하겠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나타나기 힘든 그런 비일공짜 공론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윤정원 팀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현실적으로도 좀 불가능하지 않나 싶은 게 대체적인 정치권의 관측입니다. 이재호 특임 장관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지면서 자신이 이 이슈를 주도해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다만 호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그 개헌이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권 내나 야권 내나 이 대선 주자들, 특히 박근혜 전 대표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차기 주자들은 다 뭐 좀 꺼려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권 내부에서 일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원포인트 개헌을 하되 그 다음에 그 다음 대선 주자에게는 이 개헌이 적용이 되지 않는 차차기에게 유예하는 식의 그 개헌을 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보 조항을 둔다는 거네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인가요? 그 어느 언론사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한 70%의 국민들이 개헌을 원한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서 그 당위론적으로 물어보면 항상 개헌이라는 거는 원하는 국민이 많게 되는데요.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식의 개헌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이 갈라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되면은 전문부터 시작해서 경제 조항이라든지 권력 구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구조까지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공사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그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 호응하는 분들도 없고 특히 그 각자 여야 의원들도 모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로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거가 1년여 남았습니다만 지금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다고 보고 지역구로 가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이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호응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좀 미지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뭐 대형 선거 일정은 없는데 지금 윤종호 팀장 얘기처럼 상당 무수의 사람들이 이른바 이제 그 지역 따지기가 벌써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행보, 변수,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내부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갈등이랄까 각 당내에서도 그건 뭐 대선 주자들이 나서면서 당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예상들 하십니까? 각 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김종배 평론가께 먼저 드리죠. 각 당의 움직임을 이야기하기 전에 관건은 청와대에 있다고 보거든요. 앞서서 이제 그 개각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올 한 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정면 돌파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여야의 어떤 이 관계의 문제는 청와대가 얼마만큼 올해 국정 드라이브를 걸고 그것이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다시 규정받는 측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드라이브를 걸고 그것이 일정하게 성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리고 또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고 한다면 여야 구도가 크게 바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또 어찌 보면 여당 내에서 친이계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결속력이라고 할까요? 거꾸로 얘기하면 분화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구도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 있어서 구도도 바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본다면 또 관건적 요소인 청와대가 그 국정의 성과를 낸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야당이라는 독특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반사이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반 MB 정서가 얼마만큼 확산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 국회 의석수가 절대 열세인 야당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이렇게 본다면 여야 구도를 새로 짜느냐 마느냐 여야 구도가 바뀌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여야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이전에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거기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규정되는 측면이 더 큰 것 같다는 것이죠. 윤종호 팀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 선거도 그렇고 우리나라 선거도 그렇고 경제가 좋을 때는 여당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많이 전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그 집권 말기에 이 경제 부분 최소한 성장률 5%를 높여서 국민에게 뭔가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당 내에서는 여당과 야당 간의 관계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근데 다만 여권 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지율가 높아지고 그럴 경우에 박근혜 전 대표와 나머지 친이계 간의 그 갈등 관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친이계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뭐 게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이 MBC 조사에서 40%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2위 주자와는 20-30%포인트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 만약에 올해 중순이나 말까지 굳어진다면 대세론으로 확 휩쓸려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기대를 거는 다만 그 친이들이 조금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얻고 한번 단일화를 해서 박 전 대표와 당내 경선에서 한번 붙어보자. 왜냐하면 당내 구도는 지금 친박과 친이가 오히려 역전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대의원들이 있고 또 국민 경선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 구도로 보면은 친이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친이계가 단일한 후보를 내고 일정적인 그 국민 지지를 받는다면 그 박근혜 전 대표와 당내 경선에서 한번 최소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금년에 이른바 그 흔히 얘기하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친이 쪽의 단일화라면 그 대상이 뭐 되게 이제 김문수 지사, 오세훈 시장
아직 뭐 공식적으로 오세훈 시장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예. 범친이계라고 한다면 정몽준 전 대표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예. 김문수 지사, 오세훈 시장, 정몽준 전 대표, 이재호 거기다 의원도 이재호 나오고. 특임장관도 용꿈을 꾸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다만 그 표출하진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지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단 가다가 최후의 순간에 한 분으로 몰아주면서 1대1 구도를 한번 구성해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김 지사 같은 경우에는 현직에 있으면서 이제 출마를 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자신의 업적을 기반으로 해서 당내 친이계들을 결집시켜서 그리고 박 전 대표와 한번 일전을 겨루는 그런 예. 구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께서도 그렇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이계 내부에서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예. 관련해서 좀 그 4월 재보선 현재로서는 성남 분당으로고 경남 김해을 두 지역만 이제 그 선거가 치러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뭐 확대 연가될 가능성이 있죠. 3월까지 이제 봐야 되는 것이니까. 문제는 이 그 4월 재보선의 그 판이 커지고 만약에 여기서 여당이 패배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면 예. 여권 내에서의 파열음이 조기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판이 커진 상태에서 여권이 패배한다면 당연히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가 될 것이고 여기서 지도체제 개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 안상수 대표가 물러나고 전당대회를 다시 치러야 된다면 그리고 이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권 주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그러니까 내년 총선 공천까지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선거가 된다는 것이죠. 예. 이 상태에서는 이 여권 내 계파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전당대회 대표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권 내부에서의 분화 현상 또 어떤 파열 현상이 조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것은 말 그대로 선거 결과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쉽게 예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이 변수를 빼고 놓고 본다면 친이계 내부에서의 교통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동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어찌 보면 예. 가장 큰 동력은 청와대라고 봐야겠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후계 체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본다면 지지부진한 상태로 각 주자가 암중모색을 하면서 각계약진을 하는 이런 양상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재보선은 10월에 되는데 그게 뭐 그 경우엔 큰 변수가 되진 않겠죠. 규모나 이런 걸 놓고 볼 때. 현재 4월 재보선 같은 경우는 두 군데인데요. 예. 여기에 이제 강남이나 그 강북 지역에 하나 서울에 그리고 강원지사 이광재 지사의 그 재판이 남아 있는데 예. 그럴 경우에 판이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경우 이제 친이계들이 얼마나 분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표 체제를 바꿔야 된다면은 그 올 6월까지밖에 그 대권 주자들은 전당대회에 나와서 대표로 있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상 출마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그러면 각자의 각 개파의 대리인이 나서든지 아니면 출마하지 않을 그 실세가 나서든지 할 경우가 될 텐데 예. 그럴 경우에는 개파 내부 간에 굉장한 그 총력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 지금 뭐 여권에 대해서만 주로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야권의 대선 주자들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아직 뭐 특별히 이렇게 박근혜 전 대표처럼 두드러진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 큰 변화는 일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자기의 어떤 아킬레스건으로 잡고 있는 것이 어떤 그 야성의 부족, 그러니까 어떤 야당 지도자로서 이미지가 이제 부족하다는 이런 점이기 때문에 예. 계속 지금과 같은 행보를 그 이어갈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민주당 내에서의 다른 최고위원들, 정동영 최고위원이나 정세균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손학규 대표를 능가할 만큼의 어떤 정치적 계기와 동력을 확보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상태가 일단은 지속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유시민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정책연구원장을 맡았거든요. 예. 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확장력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어떤 그 지금 의문을 표하고 있는 거고, 저는 6.2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선거에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패배했다라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유시민 전 그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정책 개발, 결국은 여기서 이제 그 총선과 대선에서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야권 연대의 어떤 접착자가 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해서 어떻게 예. 이슈를 선점할 것인가, 여기에 좀 골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본다면 두드러지고 아주 가시적인 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으로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학규 현 대표가 대권에 출마한다고 한다면 예. 아마 이 때를 전후로 해서 아주 가시적인 움직임들이 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종호 팀장께서는. 네, 야권 후보들이 가장 절대절명의 과제가 뭐냐면 지지율 상승입니다. 그 최소한 올 연말까지 15% 가량의 지지율을 높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 선거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거든요. 예.
물론 그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는 후보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근데 수도권이나 영남권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후보가 되지 않으면 이 본선 경기에서는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때문에 그 각자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해는 굉장히 밭갈이를 해서 내년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심을 어느 정도 장외투쟁을 통해서 잡았다고 보고 이제 국민 지지를 높이기 위한 또 민생 대장정 같은 그런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각자의 그 지지율을 높이면서 이 큰 덩어리를 만드는, 그리고 다음에는 한 단계 건너서 야권 대통합을 통해서 여당 후보와 1대1 구조로 대결을 하면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조선일보 정치부 윤정호 국회팀장과 김종배 시사평론가와의 대담을 좀 나눴습니다. 올 한 해 역시 이제 정치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은 틀림이 없고 어떻게 이 문제가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각자 뭐 판단도 다르고 분석도 다르겠습니다만 오늘 두 사람의 분석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정호 조선일보 정치부 국회팀장, 김종배 시사평론가였고요. 저희가 이미 이제 그 예고는 몇 번 해드렸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에 진보 진영 또 보수 진영, 진보 진영 간의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분야 그리고 경제 분야 두 분야로 나눴습니다. 전원책 공지영 두 분의 토론이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김상조, 강석훈 교수 경제 분야의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야의 토론을 번갈아 가면서 매주 월요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 계산을 조금씩 해요. 부자는 비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인색함을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운전대를 꼭 쥐고 멀리서 트로옹 투킴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의 좋은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 고귀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그를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평생 동안 고통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힘든 순간은 아마도 사랑에 빠졌을 때일 것이다. 나는 그것을 자부심과 자부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한때 가장 싼 호텔에 묵었고 이코노미석에 10시간 넘게 앉아 있었는데도 여전히 재미있다며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연약해 보였고 차를 부수는데 부주의했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보상은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두드렸다. 괜찮아. 할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부탁하고 당신도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나는 갑자기 물었다. 왜 그 남자가 당신에게 매우 적대적인 것 같은지 이해가 안 돼요?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냈어요. 글쎄, 나는 웃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베이징은 정말 이상한 곳이다. 크다고 하면 정말 크다. 지난 6년 동안 나는 베이징과 상하이를 수없이 오가며 한 걸음씩 그 세계로 들어섰다. 나는 과거에 그 부자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작다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 작습니다. 수십 개의 차선이 평행하게 달리고 있었는데 내 차가 우연히 다른 차와 충돌했습니다. 그는 이해하고 이메일을 통해 원고를 보냈습니다. 나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조용히 가늘고 긴 연기 사이로 오후의 색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았다. 일부러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서서히 다시 말려오기 시작했다. 콩정에넌 콩투나 조캑, 호시넌 에노아이 않고 콰 애니오 콰이언더 비에이 텐타이, 애니오 덴 먹투.